엄마는 왜 맨날 맞기만 해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민준의 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죠. 12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 절대 보이지 않으려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남편의 폭언과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참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고 12년간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우게 될까요?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어떤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될지.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짜릿하고 통쾌한 반격이 시작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숨 막히는 열기가 한반도를 뒤덮은 7월의 어느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푸르스름한 어둠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죠. 도시의 거대한 빌딩들은 깊은 잠에 빠진 거인들처럼 실루엣만 드러낸 채 침묵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이 이른 새벽의 정적을 가르곤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역시 대부분의 창문이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박소영의 집 부엌 창문에서는 이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언제나처럼 알람 소리 없이도 정확히 이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마치 몸속 어딘가에 새벽의 시작을 알리는 정교한 시계가 내장된 사람 같았죠.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삐걱 아주 작은 소리에도 남편이 깰까봐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침대 위에서는 남편 김태준이 육중한 몸을 뒤척이며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규칙적인 코골이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소영에게 지난 12년간 매일 아침 들어야 했던 익숙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었죠. 고양이처럼,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바닥재의 냉기가 맨발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순히 피로감 때문만은 아니었죠. 매일 반복되는 이 고요한 새벽의 의식 속에는 12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켜켜이 쌓여온 체념과 무력감, 그리고 이름 모를 감정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죠. 주방에 들어선 소영은 작은 스탠드 등 하나만을 켠 채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침 식사와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죠.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혹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해 온 장인 같았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고, 냉장고에서 각종 재료들을 꺼내고,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주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능숙함 속에는 어떠한 즐거움이나 기대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가족들을 위한 끝없이 반복되는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소영은 정성스럽게, 하지만 기계적으로 반찬들을 만들며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드리운 창문 너머로 아주 멀리 희미하게 새벽 안개에 쌓인 한강의 물줄기가 보였죠.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흘러가는 저 거대한 강물이 어쩐지 지금의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쉼 없이 흐르고는 있지만 정작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존재였죠. 그녀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이 삶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 가슴 뛰는 꿈을 꾸었고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죠. 그녀가 계란말이를 정갈하게 썰어 도시락통에 담고 있을 때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부엌으로 향했죠. 엄마, 오늘 특별 도시락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잊으신 거 아니죠?
아직은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얼굴에는 밤새 뒤척인 듯한 잠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엄마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실려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 민준이었죠. 소영은 아들의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 잠시나마 색채를 더하는 그녀의 삶에서 몇 안 되는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럼 우리 민준이 특별 도시락 엄마가 깜빡할 리가 있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로 다 준비해뒀지. 그녀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아들의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죠. 그런데 우리 아들,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주말도 아니고 수학 문제집 좀 더 풀어보려고요. 어제 풀다가 막힌 부분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왠지 오늘 아침엔 잘 풀릴 것 같아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학업에 대한 아이의 남다른 성실함과 책임감이 묻어났죠. 소영은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소영의 마음 한구석이 따스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팍팍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자신의 삶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작은 위안과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죠. 그래, 이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한 건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참고 견디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라면 그걸로 된 거야. 그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꾸준한 성장은 그녀가 견뎌내는 모든 고통과 서름에 대한 유일한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생각의 이면에는 아이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과연 이 삶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하는 서늘한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6시 30분이었습니다. 창밖은 제법 환해졌고 아파트 단지도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듯 희미한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집안에도 아이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활기를 더했습니다. 둘째 딸 수빈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민준이는 이미 식탁 한쪽에 자리를 잡고 수학 문제집에 코를 박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아침의 공기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마치 누군가 발로 걷어찬 듯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태준의 육중한 발소리가 나무 바닥을 쿵쿵 울리며 복도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의 전조처럼 소영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죠. 순간 국그릇을 식탁으로 옮기던 소영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입술을 깨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죠. 이런 아침 풍경은 지난 10수년간 거의 매일 반복되어 온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피곤하진 않아요? 커피 준비됐어요. 식사 바로 하실 거죠? 소영이 최대한 밝고 상냥한 그러면서도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의자를 빼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 태주는 소파에 던져진 신문을 집어들며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죠. 그는 마치 소영이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혹은 말을 걸 가치조차 없는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신문을 펼쳐들며 여전히 잠이 덜 깬 듯 잔뜩 찌푸린 미간으로 태준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반찬은 또 뭐야? 맨날 똑같은 것 좀 그만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짜증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마치 아침 식탁에 앉아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라도 되는 사람처럼.
그의 언어는 늘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밑반찬 몇 가지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멸치도 새로 볶고 장조림도 어젯밤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도 따뜻하게 끓여놨어요. 소영은 이미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태준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태준의 다음 반응을 예측하며 속으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임금이 수라를 받듯 김치찌개를 국자로 휘저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예상했다는 듯이 얼굴을 더욱 심하게 찌푸렸죠. 아, 짜네. 또 짜. 국이 왜 이렇게 맨날 짜?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라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몇백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겠어. 그의 불만 섞인 고함이 조용하던 아침 식탁의 공기를 싸늘하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소영의 가슴에 박혔죠. 그 말과 동시에 태주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탕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 식탁에 앉아있던 민준이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둘째. 딸 수빈이가 동시에 깜짝 놀라 하던 동작을 멈추고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아이들의 동그란 눈에는 영문 모를 당혹감과 일순간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죠. 소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이미 수백 번은 반복했을 법한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제가 간을 잘못 맞췄나 봐요. 다음부터는 꼭 더 신경 쓸게요. 바로 다시 끓여드릴까요? 그 순간 15년도 더 된 아주 먼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불현듯 그녀의 뇌리를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인 태릉선 수촌 유도 훈련장이었죠. 독사 같던 국가대표팀 코치가 매트에 거칠게 나뒹군 자신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던 그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박소영, 정신 안 차려. 넌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그런 약한 선수가 아니야. 다시 일어서 내 안의 도끼를 보여줘. 매트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투지를 칭찬받았던 그녀였죠.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이 던지는 비수 같은 말 한마디와 짜증 섞인 몸짓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반복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빛나던 패기와 강인함은 다 어디로 증발해 버린 것일까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태주는 소영의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문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며 툴툴거렸죠. 됐어. 입맛 버렸어. 당신은 정말이지 기본적인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는 마치 그것이 아침의 당연한 의식이라도 되는 듯 소영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개의치 않는 듯했죠. 소영은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눈물이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태준이 요란하게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출근 준비를 위해 방으로 들어간 후에야 집안에는 잠시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소영은 아이들을 애써 미소로 안심시키며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도왔죠. 아이들이 현관을 나선 뒤 텅 빈 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어지럽혀진 집안을 정리했죠.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며 잠시 숨을 돌리던 중 앞동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던 이웃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늘 쾌활하고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는 소영보다 서너 살 위로 보이는 이웃집. 여자는 소영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며 아는 체를 해왔죠.
어머, 소영 씨, 좋은 아침. 근데 요새 어때요? 오늘따라 얼굴이 좀 더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늘 똑같죠, 뭐. 그냥 요즘 통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하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해 보이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이나 가정사를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죠.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무기력함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명확히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 뒤에 숨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을 뿐이었죠. 정오가 가까워진 시간, 오전에 부산했던 집안일이 대충 마무리되자 소영은 지친 몸을 거실 소파에 깊숙이 묻었습니다.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문득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방,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금의 절망을 이겨낼 실마리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죠.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손때 묻은 갈색 가죽 앨범을 찾아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속에는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생기 넘치고 빛나던 젊은 날의 소영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진은 빳빳한 흰색 유도복을 입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채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반짝였고 구릿빛으로 그을린 건강한 피부는 젊음 그 자체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도 선수 박소영으로서 아시아 선수권대회 여자 유도 무제한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바로 그날의 생생한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함성, 쉴 새 없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시상대 위에서 가슴 벅차게 울려 퍼지던 애국가, 목에 걸린 묵직한 금메달의 감촉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인했고 빛났으며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던 영광스러운 시절이었죠. 사진 속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초라한 자신과 겹쳐지며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강렬했던 빛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 후 남편 태준에게 자신의 그토록 빛나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던 이유가 다시금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로서 남들처럼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남편이 운동선수 출신인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에만 갇혀 사는 여자로 오해할까 봐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치열했던 승부의 세계에서 벗어나 안락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더 컸을지도요. 그저 남들처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꿈꿨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은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숨 막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침묵과 인내,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으로 하루하루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죠. 앨범을 덮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한강이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흐르고 있었죠. 그 흐름 속으로 자신의 절망과 슬픔을 던져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영은 부질없는 생각을 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 낡은 앨범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며 깊은 상실감에 잠겨 있던 바로 그 밤 김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에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죠. 현관문 디지털 도어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부터 서툴렀고, 이내 철커덕거리며 문이 열리는 소리는 유난히 거칠고 요란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고, 걸음걸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죠. 회사에서 중요한 승진 심사가 있었던 날이었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표정과 행동이 노골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평소보다 더욱 어둡고 굳어 있었으며, 눈빛은 무언가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듯했죠. 소영은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가 현관문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늦게까지 남편을 기다리다 자신도 모르게 지쳐 잠이 든 것이었죠. 이제 들어와요? 많이 늦었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봐, 박소영.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구석 꼴이 이래. 밥은 차려놓지도 않고 퍼질러 자고 있었던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떨림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집 안의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죠. 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2시 넘어서까지 당신 기다렸어요. 너무 늦으시길래 혹시 배고프실까봐 국이랑 반찬 몇 가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데워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내가 언제 냉장고에 처박아둔 음식 먹으라고 했어. 남편이 늦게까지 회사 일로 시달리다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아내 된 도리 아니야? 당신은 기본적인 것도 몰라. 태주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던 쿠션을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쿠션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과 마주한 아이들 방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17살 첫째 아들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왜 매번 술만 드시면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가 채 지나지 않아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엄마를 보호하려는 용기와 아빠에 대한 분명한 항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의 시뻘겋게 충혈된 눈빛이 차갑게 식으며 민준에게로 향했죠. 뭐야, 이 자식은. 내가 뭔데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방에 안 들어가. 어디서 아빠한테 말대꾸야. 그는 당장이라도 민준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엄마와 아빠 사이를 막아서듯 버티고 섰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그 모습을 본 태준의 얼굴이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예기치 않은 저항에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죠. 순간 태준이 소영을 향해 손을 뻗더니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애를 이따위로 잘못 키워서 그래.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아빠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죠. 소영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아들 민준의 눈앞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든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맞기만 해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민준의 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물, 아들의 절규는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죠.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보이지 않으려 했던 남편의 폭력과 자신의 무력한 모습이 닌나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그녀를 덮쳤죠. 이 자식이 진짜 보자 하니까 애가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면 너도 똑같이 맞는 수가 있어. 태주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민준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민준을 향해 올라가는 듯 보이기도 했죠. 민준은 더욱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는 울부짖으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있는 힘껏 문을 쾅 닫아버렸죠.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뒤에는 아이의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이어졌죠. 그날 밤 소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와 엄마는 왜 맞기만 해요? 라는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죠. 태주는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만 소영은 차마 그의 곁에 누울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태준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자 소영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떨리는 손으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시절 함께 땀 흘리고 동고동락했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친구였던 정미라였죠. 미라는 은퇴 후에도 유도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이름을 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소영이? 박소영 너 맞아. 이 새벽에 웬일이야? 소영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죠. 미라야, 나야 소영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런데 나 더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든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정말 한계인가 봐. 그녀의 목소리는 결국 울음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미라는 예전 선수 시절처럼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박소영, 정신 차려. 넌 그런 일 당하고 살 사람이 아니야. 잊었어. 넌 한때 대한민국 유도계의 전설이었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힘을 다시 깨워. 아무도 널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놔두지 마. 다시 일어서, 친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으며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과거의 자신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죠.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폭력의 피해자로 숨죽여 살 수는 없다는 강한 확신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소영의 마음에 작은 희망과 함께 거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던 태주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의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과 아내에 대한 생경한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이었죠.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안방이 아닌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밤 넓은 안방 침대에 홀로 남겨진 태주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과 아내의 부재를 실감하며 뒤척이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태주는 감히 소영에게 말을 걸지 못했고 소영 역시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아이들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죠. 그로부터 며칠 뒤 소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였죠. 갑작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나타난 딸의 모습에 소영의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아무 말 없이 딸의 퉁퉁 부은 눈과 헬쑥해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라도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정말 다행이다. 내 딸아. 여기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렴.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소영의 등을 토닥였죠. 아버지 역시 굳은 표정이었지만 딸의 선택을 지지하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에서 며칠을 보낸 소영은 친구 미라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낯선 상담사 앞에서 지난 12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와 억눌린 감정들을 하나둘씩 꺼내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죠. 첫 상담 시간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왜 그동안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나요? 박소영 씨에게는 분명히 벗어날 힘이 있었을 텐데요. 상담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영은 한참 만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건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한때 모두가 우러러보던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였던 제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게 너무나 창피했어요. 상담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매주 상담을 거듭하면서 소영은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해 나갈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버린 텅 빈 집은 태준에게 그 자체로 거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없는 적막한 집은 이상하리만큼 낯설고 썰렁했죠. 시끄럽게 울리던 알람 소리도,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의 모습도, 제잘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진 공간은 그에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죠. 특히 며칠 전 둘째 딸 수빈이의 생일날에는 혼자 작은 케이크를 사 들고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지만 끝내 초에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불러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고 얼마나 이기적인 아버지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회사 앞에서 낯선 여자가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다부진 체격을 한 여자였죠. 혹시 김태준 씨 되십니까? 여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박소영의 오랜 친구이자 옛 국가대표, 유도팀 동료였던 정미라라고 합니다. 소영이가 지난 12년 동안 당신 곁에서 왜 그토록 참고 살았는지 당신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친구에 대한 깊은 연민과 태준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딘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애증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는 단지 그 깨지기 쉬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소영이의 인내와 침묵을 발판 삼아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소영이가 정말로 국가대표 선수였다고요? 금메달까지 땄다는 게 사실입니까?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였죠.
한때는 대한민국 여자 유도의 희망이자 전설로 불렸던 선수입니다. 당신이 지난 12년간 함부로 대했던 그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소영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미라는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박소영 유도 국가대표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죠. 10여 년 전의 낡은 신문 기사 속에는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며 강인해 보이는 소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잔인했으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하찮게 여겨왔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태주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당신과 어떤 대화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당신도 그리고 나도 각자의 상처를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며 태주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스스로 심리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와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아내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는데도 늘 그녀를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이제라도 제 자신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말 태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하고 소영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소영의 부모님 앞에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영이에게 그리고 두 분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도 그 자리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태주는 아이들에게도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수빈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가 너희 엄마한테 그리고 너희들한테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이가 먼저 태준에게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거나 때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변할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직 의심과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빠를 믿고 싶어 하는 간절함도 묻어났죠. 그럼 아들, 아빠가 목숨 걸고 약속할게. 절대로 다시는 엄마나 너희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거야. 아빠가 꼭 변할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소영은 그 모든 광경을 방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과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지역 여성회관과 연계된 체육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한 자기방어 강좌의 강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유도 경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활용하는 느낌은 그녀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분명히 세울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강의에 많은 수강생들이 깊이 공감하며 용기를 얻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태준으로부터 여러 장에 걸쳐 빼곡하게 적힌 진심 어린 반성과
다짐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소영은 태준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어렵게 결정했죠.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아직 한 가닥 남아있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위해서였습니다.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집중적인 부부 상담과 각자의 개인 상담 치료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과거의 잘못된 소통 방식과 행동 패턴을 교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고, 때로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유도, 교실에 등록하여 땀을 흘리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죠. 물론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했지만 이제 그들은 예전처럼 서로를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함께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죠. 소영은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돕는 강연을 하기도 했고, 태준 역시 아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익명으로 공유하며 진정한 변화를 향한 노력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리고 다시 되찾은 유도의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과 그녀가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되고 있었죠. 이야기는 어쩌면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그들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힘을 드러낼 용기가 절망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가장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영과 그녀의 가족은 이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